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록TV의 뽀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캐나다 CPA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캐나다 CPA 어떻게 되는가, 연봉은 얼마인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겠죠? 추후 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캐나다 CPA 어떻게 되는가? 일단 캐나다 CPA가 되려면요, 그 CPA 오더에서 요구하는 회계 원리, 재무 원리 같은 회계 관련 과목뿐만 아니라 IT, 파이낸스 이런 경영학과 과목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대학교에서 어카운팅 메이저를 하고 있다. 그럼 굳이 자연스럽게 이 과목들을 이수하게 될 거니까요. 자, 이런 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는 건요, 한국 CPA나 미국 CPA와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CFE, 캐나다 CPA 시험인 CFE를 보기 위해서는요, 그 요구하는 점수가 높지가 않아요. 하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학점을 잘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학교 학사 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는 그 CPA PEP, Professional Education 프로그램을 듣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는 총 3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내셔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각 대학교에서 하는 Graduate Diploma가 있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일반 마스터스, 석사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는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본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길 바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하는 Graduate Diploma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내셔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약간 혼자 인강을 들으면서 독학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같이 학교에 짜여진 그 스케줄과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내셔널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스 프로그램은요, 상당히 비싸요. 거의 몇 천만 원 가까이 하고, 굳이 CPA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굳이 마스터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CPA 되는 게 목적이지 석사를 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맥길, 토론토, 퀸즈, UBC 등 이런 좋은 대학교들은 다 Graduate Diploma의 형식을 가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대학교들이 이 마스터가 아닌 Graduate Diploma를 선택했는지 이유가 뻔하겠죠? 제일 좋으니까, 제일 효율성이 있으니까, 제일 괜찮은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 Graduate Diploma를 가장 강력히 추천을 하고요. 대부분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제공을 할 겁니다. 자, 대학교를 휴학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땡땡 경영 아카데미 다니면서 회계사 시험을 고시생처럼 준비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죠.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요, 대학교 과정 때부터 열심히 하면요, 모든 대비를 학교에서 해드립니다, 캐나다는. 자, 이런 말이 있죠. 캐나다는 대학교는 들어가기 쉬워도 졸업하기 힘들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과 기준으로 3분의 1을 졸업하고요, 3분의 2는 어디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3분의 1만 졸업한다고 해요. 그만큼 대학교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열심히 그런 빡센 공부를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회계사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요, 이런 그 캐나다 회계사 시험 자체가 쉬워서가 아니고, 이 정도로 열심히 학사 과정에서 공부를 해왔고, 그 학사 과정에서 점수가 좋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Graduate Diploma를 들어가서 학사 과정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가 열매를 맺어서 높은 합격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캐나다 CPA의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드리자면요, 미국 CPA보다는 어려운 편이고요, 한국 CPA보다 쉽죠. 이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캐나다 CPA 준비하신 분들은요, 심지어 캐나다 CPA 대학원 과정이 아니라 심지어 캐나다에서 학사만 졸업한 학생들은요, 미국 CPA 3개월 공부하면 그냥 땁니다. 그 정도로 캐나다 대학교, 유명 대학교에서는요,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시키고요, 캐나다 CPA 시험은 미국 CPA보다 살짝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높은 합격률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98%가 합격을 하는데요, 이런 높은 합격률은 빅4 회계법인에 이미 취업을 한 상태일 경우에 좋은 대학교의 Graduate Diploma 프로그램을 이수한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회계사 시험도 합격 안 했는데 빅4 회계법인에서 이미 일하고 있나? 벌써 일하고 있나? 라고 하시는데요. 한국과는 다르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턴, 풀타임, 서머 컨퍼런스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전형으로 미리 선발을 합니다. 이 선발된 학생들은요, 보통 이제 법인에서 얘네들은 충분히 CPA 시험을 합격할 만한 머리와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뽑아준 거죠.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요, 빅4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그냥 미드 사이즈 회계법인에서도요, 그 그레드 디플로마나 내셔널 프로그램의 이런 학비의 대부분을 지원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요, CFE 시험의 응시료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뭐 멘토도 붙여줘가지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엄청난 서포트를 해줍니다. 자, 보통 9월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UT나 퀸즈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졸업을 하고 5, 6, 7, 8 여름에 빡세게 공부해서 9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맥길 같은 경우에는 5, 6, 7 공부하고 9월부터 12월은 일하면서 저녁에 일주일에 2번 가서 공부하고 1월부터 4월은 바쁘니까 쉬고 다시 그 내년도 여름에 돌아와서 5, 6, 7 공부하고 9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매년 9월 달에 CFE 시험이 존재하고요. 2020년부터 5월 달에도 한 번 더 시험이 생기는데요. 그 5월 달 시험이 계속 유지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캐나다 CFE라고 하죠. CFE 시험 같은 경우는요, 한국처럼 계산 형식이 아니라 100% 케이스에 관련된 시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단순히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이해하고 직접 뭐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걸 응용해서 케이스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즉 3일 동안 3일에 걸쳐서 100% 케이스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퀘벡주는 24개월, 온타리오나 다른 주는 총 30개월에 걸친 워크 익스피리언스 실무 경험을 기간을 채워야지만 비로소 CPA 라이센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이런 그 실무 경험은 CPA 오더에서 요구하는 그런 실무 경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본부 어딧 아니면은 뭐 어드바이저리 이런 게 있겠죠. 대부분의 성공적인 CPA 후보생들은 이미 빅4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경험 어차피 뭐 자동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하면 채워지기 때문에 굳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드디어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CPA 캐나다 연봉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캐나다 CPA 연봉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초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몇 년간 이 초봉이 높지가 않은 상태에서 고정이에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고정으로 있더라고요. 자, 연봉이 적어서 뭐 실망을 했겠지만, 초봉이 적어서 실망했겠지만, 초봉은 적지만 이 상승률은, 연봉이 올라가는 그런 그 비율은 꽤 높은 편이고,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하지 않는 가정하에 30살이 되기 전에 뭐 10만 불은 거뜬히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제 친구들은 21살에 졸업을 하니까 뭐 30살이면 9년이란 거잖아요. 거의 뭐 15만 불은 찍을 것 같네요. 또한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연봉은 적겠지만 일하는 환경, 그리고 뭐 직업의 안정성, 뭐 캐나다 내에서 CPA 있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요, 전혀 초봉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연봉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4 회계법인끼리는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그 주마다는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밴쿠버가 약간 4만 불 약간 안 미치는 정도고, 몬트리올이 4만, 캘거리가 4만 2천, 토론토가 4만 8천이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연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 승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연봉을 이해하는데 더 쉽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승진 체계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빅4 회계법인 기준으로 PwC 같은 경우에는요, 2년 스태프 어카운턴트, 3년 시니어, 3년 매니저를 거쳐서 시니어 매니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PwC를 제외한 나머지 뭐 KPMG, 딜로이트, EY 같은 경우에는요,
2년 스태프 어카운턴트, 2년 시니어, 3년 매니저 하고 이제는 시니어 매니저를 단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개 시니어 1년, 2년 차에서 CFE를 합격하고 라이센스가 나오고 빅4 회계법인을부터 그만둔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나가서 인더스트리나 뭐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면 된다고 봐요. 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이동하는지는 제가 끝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의 매니저를 거치면요 시니어 매니저가 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을 잘한다고 가정했을 때고 3년 후에 승진한 사람도 있고 7년째 매니저인 사람도 있습니다. 즉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연봉 상승률이 나오고 승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매니저부터는. 자, 이제 대망의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연봉에 대해 말하기 전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네요. 자, 토론토 기준으로 48,000에 시작해서 스태프 어카운턴트 2년 차에 55,000, 시니어 1년 차에 7만, 시니어 2년 차에 8만 정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토론토 빅4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이제는 매니저 승진 전까지는 보통 1년에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의 상승률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차에 55,000불이 아니라 57,000 이상 받는 친구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시니어 2년 차에 8만 불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시니어 1년 차에서 7만 불을 받고 있다가 인더스트리로 나가면은 9만 불을 쉽게 받는다고 해요. 즉 CPA를 하게 되면요 3년 차에 9만 불은 받는다라고 대충 토론토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42,000, 5만, 63,000, 67,000 이렇게 나가고요. 다른 주도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토론토가 다른 주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토론토가 물가와 생활비, 렌트비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바쁜 기간 1월부터 4월 비지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일해요. 60시간에서 70시간 일주일 기준으로 60시간에서 70시간을 매주 일한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담당하는 클라이언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지만요. 보통 60시간에서 70시간이 평균이라고 하네요. 제 친구는 아무리 바빠도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클라이언트를 잘 만났나 봐요. 반대로 같은 법인인데도 다른 친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11시간씩 일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거의 매일 일찍 출근하고 야근과 회식이 일상인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잠깐 1월달에서 4월달만 조금 좀 바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의 일하는 업무 강도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요 제일 바쁠 때가 일주일에 55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평균에 여름에 안 바쁠 때는요 일주일에 35시간 정도 하루에 7시간 일한다고 합니다. 자, 또한 서머 컨퍼런스 그리고 인턴십으로 미리 합격을 한 애들은 공부를 좀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고자 회사에서 일정 학점 이상으로 졸업을 한 학생에 한해서 몇백만 원 정도의 몇천 불의 보너스를 줍니다. 한 3.6이나 3.7 이상이라고 전 듣고 있어요. 또한 빅4 회계법인은 당연히 야간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드사이즈 회계법인, BDO, MNP, 리터 이런 미드사이즈 회계법인 중에 어떤 곳은 야간 수당을 지불한다고 하네요. 야간 수당을 지불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초봉은 낮지가 않지만 상승률도 괜찮고 3년 뒤에 인더스트리로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직업군에 대한 다양한 선택폭이 넓고 또한 추후 전망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조금 받는 거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CPA 라이센스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 정도를 준다고 했을 때 또한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전 빅4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빅4 회계법인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다른 회사에 이동할 때 그 회사 입장에서도 높게 평가를 해준다고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캐나다 CPA의 추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회계사, 캐나다 내에서 입지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대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상위 1% 소득군이죠. 그리고 매우 프로페셔널한 직업이고요. 캐나다 대기업 CFO 분들이 물론 MBA 출신도 많지만 최근 들어서 CPA 출신 CFO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CPA가 많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또한 한국처럼 아시아인들처럼 막 수학을 잘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계를 좀 싫어해요. 어카운팅을 싫어해요. 좀 꺼려해요. 따라서 어카운팅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어카운턴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등 교육을 받아서 CPA가 된 사람들을 캐나다 입장에서는 많이 대우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CPA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요, 추후에 직업 선택폭도 매우 넓어져요. 자, 앞서 말했지만 보통 30개월의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채우고 나면 3년 차에 많이 떠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자세히 말해서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감사본부를 떠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를 가는가? 흔히 우리는 이것을 엑시트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일했던 클라이언트의 인터널 어디트 혹은 파이낸스 부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일했던 법인의 어드바이저리나 컨설팅 부서로 옮길 수가 있고, 혹은 아예 어카운팅에서 파이낸스 쪽으로, 뱅킹 쪽으로, 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옮기는 이유가 뭘까요? 옮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돈을 더 많이 줍니다. 자, 빅4 회계법인의 감사법무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강도에 비해서, 또한 타 직업군과 타 부서에 비해서 연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옮긴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연봉도 높을 뿐더러 이런 선입관이 있죠. 감사 힘들다, 몸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흔히 이 비지 시즌이 너무 힘들어서 좀 못 버텨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디시 감사가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나의 목표가 빅4 회계법인의 감사본부에서 일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캐나다 CPA가 목적인 분들도 따면은, 그 라이센스 따면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주변에 여름에 빅4 회계법인에서 감사본부에서 인턴을 한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많은 수가 나는 이게 적성이 아니다, 이런 깨달음을 받고 진로를 옮긴 학생들을 좀 많이 봤어요. 또한 학교에서 어카운팅 과목들을 따라오지 못한 학생들도 많이 봤고요. 그만큼 우리가 어카운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지루하다, 숫자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선입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라서 회계사를 진로로, 장래희망으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회계사가 하고 싶어서, 어카운팅이 좋아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선택하길 바래요. 우리 캐나다에 있잖아요. 캐나다에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시길 바래요. 이런 확실한 계획이나 흥미 없이는 CPA의 길에 발을 담는 것, CPA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다음 동영상에는 제가 이제 빅4 회계법인 채용 절차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팁과 경험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요, 혹은 어떤 주제로 좀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잘 참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